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5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로 중국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상적인 면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한국 불교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한국 불교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해명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한국 불교는 물론 민족 종교로서의 성애를 누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과오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점들까지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저는 고구려 불교 수용의 제문제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구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의 모습이 담고 있는 배경은 어떤 것일까? 이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워오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이다. 서력기원으로 372년이었고 이때 당시 전진의 임금이었던 부견이라고 하는 이가 고구려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서 불교를 믿을 것을 권장했는데, 그때 순도 스님이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고구려로 들어와서 그때 임금을 처음 뵙는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불교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372년에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듬해 소수림 왕은 왕명을 내려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생을 금하라 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된다. 또 그로부터 1년 후인 374년에는 아도라고 하는 스님이 역시 고구려로 넘어와서 불교를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소수림 왕은 이 순도와 아도 스님을 위해서 성문사와 이불란사라고 부르는 절을 두 군데 지어서 각각 큰 스님들이 한 절에 머물면서 불교를 홍보하도록 하였다. 이게 이제 중국 측에서 나오는 기록과 우리 한국 측의 기록이 똑같이 일치하는 그런 고구려 불교 수용의 전례입니다. 또 이것은 고구려의 불교 수용일 뿐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수입된 최초의 불교 도입의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우선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러 나라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같지 않아요. 고구려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신 대로 중국 사신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에 대한 거부 또는 불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전혀 갖지 않고 불교를 그냥 그대로 도입하지 않아요. 백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호승 마라난타라고 하는 사람이 384년에 불교를 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백제의 성왕이 성문 밖의 20리까지 호승 마라난타의 일행을 영접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호승을 맞아들이고 백제의 불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불교에 대한 반발이 아주 격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육촌장 중심의 사회에서 불교를 도입하려고 하는 법흥왕을 압박하지 않아요. 절대 이건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반발하고,
끝내는 이차돈 성사가 순교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불교가 그 땅에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불교 도입의 배경이 세 나라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에서 불교를 아무런 비판 없이 곧바로 접수했던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를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중국은 4세기 후반이요, 이른바 5호 16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5호 16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5호, 오랑캐라고 분류되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자강 이북에 있는 종족들은 전부 오랑캐라고 봤을 거고, 16국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강 이남에 있는 한족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도합 21개 나라가 각국에서 이제 제왕을 이제 자기 스스로 칭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5호 16국이었습니다. 그 5호 16국 가운데 고구려의 불교를 전했다고 하는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불교 국가였어요. 특히 고구려의 불교를 전한 장본인인 부견이라고 하는 인물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분은 굉장히 정복자적인 색채가 강한 임금이라서 이 전진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토가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당히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는데, 이 전진의 군대가 부견이 직접 자신의 전진 군대를 이끌고 서역으로 침범해 들어가서 서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굴복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서역에서 구자국이라고 중국 문헌에서는 말합니다마는 쿠차국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 쿠차국을 점령하면서 이때 그 부견이라고 하는 인물이 쿠차국에서 모셔온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구마라즈비입니다. 구마라주이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구자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 하면, 물론 그 자기가 점령한 영토를 다 다스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먼 곳에서 전진 사람들이 그것을 통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전진에 친한 괴뢰 정권을 세우죠. 그 다음에 전진에게 패배한 구자국을 향해서는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죠. 전쟁에서 이제 그 전몰한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전몰 그 유가족을 위한 보상,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진이 지출했던 여러 가지 비용들, 이제 그 군마가 얼마큼 희생이 되었고 식량이 얼마큼 들었고 그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서 당신들이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쟁에 지게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듣지 않으면은 왕족들을 이제 그 자신들의 나라로 강제로 압류해서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런 일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와중에서 패배한 구자국이 도저히 전후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부견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쟁 배상금 대신에 쿠마라주이바를 나한테 넘겨주면 그것으로 전쟁 배상금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쿠차국의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에서 부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왜 부견이 이렇게 쿠마라집에 집착을 했을까? 쿠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은 서역의 구차국 출신이지만은 인도와 중국의 무역상들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무역, 실크로드의 최고 요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중국말과 인도말을 동시에 잘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수월하잖아요. 인도 상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머무는 곳이 구차하다. 그럼 그곳에서 머물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말로 다 응대를 하고, 또 중국의 사신이나 중국의 상인들이 인도나 유럽으로 건너갈 때 들르는 곳이 또한 구차하다. 그러면 그때 중국말을 해서 그 당시의 중국인들을 안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쿠마라주이바는 인도말, 중국말에 전부 능통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재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견이라고 하는 분은 쿠마라주이바라고 하는 고승을 모셔감으로 말미암아 역경이라고 부르는 대작불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견이라고 부르는 임금의 불교관이 얼마나 뛰어났고 또 얼마나 불교의 열성인 군주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의 고구려 불교의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전진은 그 정도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5호 16국 가운데 군사적으로도 가장 넘기 어려운 최고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동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도 절대 만만치 않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천하를 통일하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진군하게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선제 조건이 뭐냐 하면 고구려와의 화합입니다. 고구려라고 부르는 동아시아 최대의 강국이 전진의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진이 중국 본토를 통일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가 고구려의 침범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올 때 갈 데 없이 나라를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상 전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고구려와 승부를 벌이기보다는 고구려와 화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중국 정벌에 나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고구려 입장에 한번 돼 보겠습니다. 고구려 입장은 언제나 마찬가지지만은 중원 정벌입니다.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국시는 중원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동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그 요동성 일대를 넘어서 곧바로 중원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전진 아닙니까? 그 강성한 나라가 버티고 있으니까 고구려가 중원 정복이라고 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자신들의 남쪽 밑에는 백제라는 창과 신라라는 창 두 군데가 고구려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도 참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도 중원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전진과 화합을 이루고, 그 전진과의 외교적인 화해를 밑거름으로 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반도의 가장 그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 전진과의 대결은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들의 나라들에게 있어서 외교적으로 봐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전진이나 고구려나 두 나라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불교가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고구려가 전진왕 부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아시아의 최대 강자였던 전진과 고구려, 이 두 나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거죠. 이 두 나라의 대결은 둘 중에 하나가 멸망해야 하는 국운을 건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동시에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불교 도입이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신라의 경우만 유일하게 불교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다시 차차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에는 신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가 도입된 법풍왕 이전까지 육촌장 중심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육촌, 6촌이에요. 그러니까 6촌이 모여서 하나의 공화제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고,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기는 했는데, 이것은 그냥 육촌장의 심부름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권은 육촌장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냥 뭐 대외적으로 신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6명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그 법흥왕을 대신 내세우는 정도지, 법흥왕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 육촌장의 세력에서 보면 법흥왕이 불교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법흥왕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 법흥왕의 제안에 굴복한 것이 되잖아요. 육촌장이 자기들이 모든 실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불교 하나 때문에 법흥왕의 의견에 동조할 수는 없다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건 것이 뭐냐 하면 불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 점도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인데, 미풍양속을 해친다라고 했을 때 원문으로 육촌장이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 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동두이복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두. 불교를 믿는 스님들은 보면 머리를 어린아이처럼 박박 깎았다. 동두, 이복.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입었어. 우리와 다른 어떤 회색빛이나 검은색의 가사장사함을 걸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 내려오던 미풍양속에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무너지게 돼.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감추고 있어요. 즉 육촌장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풍양속을 해치니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안타깝지만 알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육촌장이 가졌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원시신앙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샤머니즘,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일치 시대의 어떤 그런 샤만에 대한 믿음, 토테미즘, 짐승에 대한 숭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군 신화에도 나타나는 대로 곰에 대한 숭배가 있었고, 또 산신령을 비롯한 이 산악 위주의 지형이다가 보니까 호랑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토테미즘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애니미즘이 있었을 거예요. 정령신앙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만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수명을 누리는,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뭐 500년 이상 된 그런 수령의 나무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다 있고 전부 다 지역의 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주사 아래에 세조대왕으로부터 정이품이라고 하는 이제 자귀까지 받은 그 거대한 느티나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또 우리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강남 성모병원 앞에 로타리에 보이면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도 전부 지령이 수백 년, 수령이 수백 년이 된 그런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들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 셋을 다 혼합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두드러진 그런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는 그것과는 너무 딴판이잖아요. 부처님을 시조로 모시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왜 고구려 소수리부왕이 불교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 이 백제의 불교에 대한 말씀을, 물론 이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백제 불교의 우수성이나 그 사상가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백제의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으로는 겸익 스님을 들 수 있어요. 이 겸익이라고 부르는 분은 율종계통의 스님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이분은 중국 유학의 경험도 있어요. 남산 율종을 직접 배웠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겸익이 굉장한 고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중국에서 귀국할 때 중국에서 많은 대장경을 가지고, 인도에서 왔던 대장경들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과 더불어서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백제 불교가 학술적으로 얼마만큼 뛰어난 불교였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이 되잖아요. 한편 이 백제 불교의 찬연한 문화성을 대변하는 위대한 유적지로는 미륵사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이 미륵사라고 하는 절터, 거기에는 지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진평왕의 따님이라고 전해지는 선화공주가 이곳 백제로 시집을 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공주님이 이제 왕비가 되신 분이지만 그분이 세운 서원이 바로 꿈에서 뵈었던 미륵부처님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륵사라는 절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아름다운 탑을 세운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륵사탑.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탑이에요. 우리 한국의 비록 그 모형은 석탑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 양식은 철저하게 목재탑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탑입니다. 그 이외에도 정림사의 탑이라든지 남아있는 현재의 작품들이 얼마만큼 우수한 문화적인 자존감을 가진 민족이었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편 신라불교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잡다한 배경들이 숨어 있었다.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면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법흥왕이라고 하는 임금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분의 고집에 의해서 불교가 신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차돈 성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면만으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신라불교의 여러 가지 장점이 백제나 고구려의 불교보다 더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삼국의 불교 수용이 조금 연대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가 신라불교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그건 신라불교에 관한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참 불교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다른 학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구체적인 자료라는 건 뭡니까? 신빙할 수 있는 책으로 남겨진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물이 없었을 경우에는 유적이라도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에 남겨진 흔적들은 모두 신라가 접수하고 신라가 통일을 하다가 보니까 신라에 의해서 저는 그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라가 확실하게 백제불교나 고구려불교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랬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신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라불교가 가장 우수하고 가장 고결하다고 생각했겠죠. 이러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의 불교들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는 감출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역사를 미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패배자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의 역사가 적에 의해서 마음대로 회자되고 그 본래의 진실된 의미가 왜곡되는 것도 한탄하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의 왜곡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2000여 년 역사 이후의, 세력기원 후 이후의 역사만을 놓고 따졌을 때 우리가 역사 이후에, 세력기원 이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정역사서라고 보는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삼국사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지만 이것은 가장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믿을 만한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 삼국유사 같은 중요한 저술도 있습니다만은, 이 삼국유사 같은 저술은 사실은 정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은 그냥 이련 스님이 당신이 책 제목에서도 말씀했지만 삼국유사, 그 사자가 역사라는 사자가 아닙니다. 일사자를 쓰잖아요. 삼국의 남겨진 이야기, 참 겸손한 분이에요. 이분이 삼국의 뒤안길에 남겨진 이야기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사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고려 때로 넘어오게 되면 고려사가 있잖아요. 고려사 절요 같은 책도 이 고려사에 대한 부속이지 정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의 역사는 고려사입니다. 조선 때는요, 조선 왕조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의 고려사를 뒷받침하는 고려사 자료라든지, 또는 시문집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동사강목이라든지 동문선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저술들은 전부 고려사를 뒷받침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고려사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일 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언급을 했지만, 그걸로서도 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이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많은 부수적인 어떤 야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 이 삼국의 역사로 봤을 때 가장 손해를 많이 본 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그나마 지금 불교 공부하는 이들이 그 전라도 지역에 남아있는 위대한 절들, 이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해낸 덕분에 백제 시대의 불교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복원할 수 있었지만은 전체를 다 복원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삼국 불교 수용과 전개라고 하는 점은 많은 의미와 또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 뒤에 감추어진 어떤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삼국의 불교 수용과 전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